대학신문을 세세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캠퍼스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의 대학 주보부터 펼쳐보도록 할게요. 김수혁, 박창원 기자가 함께 쓴 소외받는 비서울 비대학생, 인서울 대학생만 청년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기사 눈에 띄네요. 만연한 한국식 능력주의가 청년 정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능력주의란 본래 학력이나 학벌, 연고 따위와 관계없이 본인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정성 신화로 포장된 한국식 능력주의는 본인이 나고 자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만 놓고 모두 본인의 노력으로 치환한다. 또 결과로 노력의 양을 단정지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사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마치 청년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언론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스티븐 제이 맥나미와 로버트 케이 밀러 주니어는 능력주의는 허구다에서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 중 하나라고 비판한다. 아울러 이들은 지역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능력주의의 숨겨진 한계로 지적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할 때만큼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책은 교육이 기회의 평등을 가져온다는 능력주의를 비판하며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를 언급한다. 부르디웨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알아야만 하는 집단의 가치관, 규범, 취향 등의 문화적 자본이 필요하며 경제력과 문화 자본, 학력 같은 사회적 지위가 복합적인 격차의 공고화를 낳는다고 말한다. 또 하위 계층의 아이들은 문화적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 시스템에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경희대 대학주보에 이어서 단국대학교의 단대신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지적 예능 시점, 예능과 사회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가 보이는데요. 노효정, 정찬우 기자가 쓰고 이서연 기자가 정리했네요. 자, 먼저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의 역사부터 짚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예능 형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2000년 전후에는 코미디 관련 프로가 주로 방영됐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주춤하던 코미디 프로가 개그 콘서트의 인기로 인해 부활한 것이다. 하지만 곧 해외 예능 포맷의 유입으로 리얼리티 프로가 등장했고 2000년대 중반 엑스맨과 같은 리얼리티 프로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여기에 발전된 기술까지 힘입어 촬영 장소가 스튜디오에서 야외 중심으로 변했고 무한도전, 1박 2일 등 버라이어티 프로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슈퍼스타 K와 같은 서바이벌 프로가, 최근에는 다양한 관찰 예능이 등장하며 예능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예능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예능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해설한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예능은 사회적 분위기, 시청자 선호, 유행의 변화와 같은 요소에 의해 달라진다. 우리 대학 김평호 교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은 시대 및 사회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며 예능도 저널리즘처럼 사회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 예시로 트로트 프로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듯 레트로 현상의 한 부류이며 먹방은 소득 향상으로 인한 생활의 여유와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세련되고 멋진 음식 문화를 즐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럼 요즘 유행하는 관찰 예능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최근 왕관을 거머쥔 포맷은 관찰형 예능이다. 관찰형 예능은 시청자들을 관찰자의 입장에 놓은 채 인물의 일상을 보여준다. 이는 인물의 일상의 리얼함과 요리, 토크 등의 소재를 모두 첨가해 앞선 예능들보다도 시청자들과의 정서적 거리 및 친근감을 높이고 화제성을 내세운다. 인기 예능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인물의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의 공감을 확보했고, 전지적 참견 시점은 일반인과 공인의 경계 속에서 평범함이라는 공통점을 뽑아내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렇듯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든 때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보며 공감할 수 있는 예능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컨셉트가 된 것이다. 지친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TV 속 이야기를 통해 위안을 얻곤 한다. 나와 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버둥 치는 누군가,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그런 존재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반영하고 있는 예능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예능은 또다시 그 변화를 조명할 테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받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니까? 네, 이어서 살펴볼 기사는요. 박예진, 이슬희 기자가 쓰고 강혜주 기자가 정리한 모두가 부담 없이 토파보는 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서 토파보다는 샅샅이 훑어보며 살피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인데요. 요즘 청년층에게 인기 있는 MBTI 검사에 대해서 쓴 기사입니다. MBTI란 개인의 특성 파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심리검사다. MBTI 전문 연구기관 어세스타 심리검사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과 비교하며 즐기기 좋은 검사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MBTI 검사가 유형별 사고방식과 상황별 감정 및 행동, 어울리는 직업군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네, 그렇다면 이 MBTI 검사에 왜 젊은 층이 열광하는 걸까요? 기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최근 일어난 MBTI 열풍의 주역인 Z세대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층을 칭하는 단어로 Y세대의 뒤를 잇는다. 박주하,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소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Z세대는 공통 관심사 및 취향을 중심으로 쉽게 집단을 형성하고 또 쉽게 흩어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개인적인 내용을 타인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했을 때 드러내고 결집하길 좋아하는 Z세대에게 MBTI는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소비하기 적절한 수단이다. MBTI는 개인의 상황별 태도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멀티 페르소나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에도 선정된 멀티 페르소나는 상황에 맞게 여러 가면을 바꿔 쓴다는 의미다. 원래는 연극에서 사용되던 단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외적 다중자아가 주요 개념으로 자리하며 키워드로 떠올랐다. SNS를 예로 들면 트위터나 인스타, 페이스북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말투와 메신저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말투가 각각 다른 모습을 띈다는 것이다. 게다가 플랫폼별로 다른 어투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MBTI가 무엇이고 왜 젊은 층이 열광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MBTI를 맹신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기사는 과몰입하는 것을 경계하는 글을 잇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성격이란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로 정의할 수 없으며 주변 관계와 처한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하다. 더불어 MBTI 검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나를 기준으로 판별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완벽하게 객관적이라 말할 수도 없다. 네가 ISTJ라고 의외인걸이라는 반응을 본 적이 있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즉 16가지 유형으로 전 세계 70억 인구의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MBTI가 아무리 고도화된 연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성격 유형 검사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개인적인 특성으로 여기며 신뢰하게 된다는 반엄 효과를 피해갈 수 없다. MBTI가 일반적이고 모호한 검사임에도 검사자 스스로가 이 결과를 재해석하고 과거 자신의 경험 중 하나와 연계해 그 결과가 믿을 만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MBTI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사의 마무리 부분 들으면서 각자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풍토가 과열되며 자기 PR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돼버린 현 사회에서는 남들과 다르게 창의적이고 독특한 그 자체로 자극적인 개성에만 주목하고 있다. 꾸며낸 나에 가려진 진짜 나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차별화가 아닌 동질감에 초점을 맞춘 MBTI는 자신과 유사한 것을 타인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자그마한 호흡기가 돼준다. 개성 넘치는 나를 내세울 필요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사 과학에 불과한 MBTI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본인의 날 것 그대로를 음미하자. 나다운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으니. 네, 이번에는 노효정 기자가 소개하는 책 한 권 만나볼까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글의 제목은 정의할 수 없는 정의에 대해 논하다입니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책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해 줄 거라 믿었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정의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닌 독자로 하여금 고심해 보도록 유도하는 책이었던 것이다. 마치 정의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이것이 기자의 물음에 나름의 대답이 될 수 있었고, 책을 읽고 난 후 기자는 정의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됐다. 그 때문에 머릿속은 오히려 전보다 더 복잡해졌지만 복잡해진 머릿속은 불쾌하기보다 상쾌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목차마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갖가지 관점에서 예시가 정의로운지에 대해 논한다. 어떠한 쪽의 의견도 분명하고 그를 뒷받침할 근거 또한 명확하다. 그들은 모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 공통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인이 정의라고 믿어온 가치가 계속해서 반박당함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읽으며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 책 속엔 끝내 정의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하곤 했는데 노효정 기자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소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도 정의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는 시대를 아울러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숙명과도 같은 존재다. 혼자가 아니기에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합의점을 찾아 끊임없이 고뇌한다. 아마 정의란 이것이다와 같은 명쾌한 해답은 어쩌면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에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기자는 정의라는 것은 정의에 대해 고민할 때 이미 정의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을 통해 본인에게 있어 정의란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함께 정의를 향한 토론에 빠져보길 바란다. 네, 이어서 박수아 기자가 이해관계 뒤엉킨 실손보험 청구 절차라는 제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 일부 살펴볼게요.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인슈어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로 기술과 보험의 융합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 챗봇을 통해 3초 만에 보험금 지급이 완료될 정도로 인슈어테크가 발달해 있다. 중국 역시 모바일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된다. 이렇듯 모든 것이 전산화되는 인공지능 시대 속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은 나날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간편한 절차에 익숙해지는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한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병원은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면 치료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의 세부 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경영 정보가 공개되거나
병원 매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상 청구 절차 자체를 떠안아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는 유경진, 권소영 기자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팬덤 문화를 다루고 있는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응원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팬덤 문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 서태지와 아이들, H.O.T, 소녀시대, 그리고 지금의 아이돌이 탄생하기까지 언제나 수많은 팬이 함께했다. 그 속에서 팬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화했다. 자신의 가수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을 속되게 이르는 빠순이부터 준마팬, 삼촌팬, 찍덕 등과 더불어 어엿한 공식 이름이 존재하는 팬덤까지. 나이와 성별에 의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현재의 팬덤 활동은 하나의 문화생활로 자리 잡았다. 네, 그럼 요즘은 어떤 팬덤 활동들이 있는지 기사의 요점만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팬덤 문화는 가수의 음악과 공연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스스로 문화를 개척해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가면서 더는 팬만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나아가고 있다. 팬덤이 연예인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 방식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손편지 혹은 정성 담긴 선물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물질적인 양상의 선물보단 연예인을 알리는 목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는 홍보성 선물을 기획하거나 기부, 봉사와 같이 해당 연예인의 선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선물들이 점차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진화된 방식을 통해서 형성한 팬덤 문화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럼 기사의 마무리 부분으로 가볼게요. 팬들이 그들에게 주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 과정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 물론 연예인들은 팬들이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은 더없이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임을 명심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소비만 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들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성숙한 팬덤 문화를 통해 주체적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행동이다. 그러니 팬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함께 선한 행동을 실현해보는 것이 어떨까? 네, 대학신문 여기까지 읽고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